16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기계에 끼어 숨졌지만 죽음의 외주화를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국민을 위한 일꾼으로 선택된 이들은 국가로부터 생명을 지키고 싶다고 절규했습니다. 반창고 자국으로 가득한 모든 의료진들이 연대하여 덕분에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리 만나보는 뉴스데스크 유튜브 라이브 뉴스프리 데스크의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성지영 기자입니다. 네, 오늘도 비 소식이 굉장히 좀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아무쪼록 비 피해 좀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저희 활기차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채팅방이 약간 반상회 느낌으로 서로 인사를 막 나누면서 서로 안부를 주고받으시더라고요. 예, 거의 뭐 개모임 수준이 됐습니다. 훈훈하네요. 예,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네. 300분께서 저희의 지금 초반 부분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계속해서 들어와 주시기 바라고요. 몇 분 좀 읽어드릴까요? 네, 예. 보시죠. 피해는 없으시지요? 네, 문구세님. 네. 네. 신수기님, 어서 오세요. 입기 업기님, 크라이시스님, 우리 단골 손님들 다 오셨습니다. 네, 네. 환영합니다. 네, 이정은님도 오셨고요. 자, 저희는 많은 분들과 함께 한번 첫 코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시죠. 네. 네, 오늘 프리 초대석에는요, 홍진영보다 더 구성진 기사를 쓰신다는 MBC 스트레이트 팀의 홍신영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다. 네. 이런 분위기군요. 보니까 스트레이트에서 그냥 확 들어가면 네네네. 네, 친일 잔재 여기 심각하게 다루셨더라고요. 아직 청산되지 않은 역사의 문제죠. 그 중에서도 적산, 네. 75년 전에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남기고 간 재산을 한번 적의 재산 이런 뜻으로 적산이죠. 네. 저희가 이제 스트레이트 나간 영상 못 보신 분들도 있고 해서 잠깐 준비해봤거든요. 함께 보실까요? 조선총독부가 끊어놓은 두 곳을 90년 만에 다시 연결하는 보건공사가 한창입니다. 바로 옆 창경궁 담벼락에 4.1제곱미터의 작은 땅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이름은 전전승. 1930년 7월 18일에 샀다고 적혀 있습니다. 전전승은 일본인 마에다 노부루입니다. 1920년 조선 헌병대 사령관으로 항일운동을 탄압하던 사람입니다. 일제강점기 직전부터 일제강점기 동안 3.1 운동을 비롯해서 한국인이 전개한 항일운동이나 독립운동을 일제가 탄압하는데 가장 상층부 윗자리에서 지휘한 자가 바로 전전승입니다. 서울 동대문 역사공원역. 횡단보도 옆에 제가 밟고 서 있는 이 땅의 주인은 하촌명. 일본인 카와무라 아키라의 땅입니다. 1938년 9월 2일자 매일신보에 그의 이름이 있습니다. 일제의 조선인 통제기구 준비위원이었습니다. 하촌 상점이라는 곡물 판매상을 운영하던 부호였습니다. 숭례문 근처에도 일본인 땅이 있습니다. 땅 주인의 이름은 성내미. 환희상회라는 회사를 운영했던 일본인 이시우침입니다. 네. 네, 일단 좀 황당하다는 기분이 듭니다. 이번 주말이 광복 75주년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일제 헌병대장 명의 땅이 그대로 좀 남아 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 서울 도심에 남아있는 땅은 그렇게 큰 땅이 아니에요. 왜냐면 도시가 계속 개발되고 이제 어떤 소유권을 다툴 문제가 계속 생겼을 테니까 남아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도 지금 이런 식으로 일본인 명의 재산이 남아있는 게 전국에 4,435필지나 됩니다. 그리고 저는 도대체 75년이 지난 지금 2020년에도 남아있는 이름의 일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추적하는 데 초점을 맞춰봤어요.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공간인 궁 담벼락에 자기 이름을 75년이나 남길 수 있었을까? 그래서
그 옛날 사료들을 추적해 가다가 발견한 게 조선 헌병대 사령관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누군지도 모르고 일본인의 땅인데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여기에 땅을 가졌을까 하고 그쵸. 이제 그러면 누구 이제 역사학자분과 같이 이제 추적을 한 거잖아요. 사실 너무 귀찮게 해드리고 이게 사료를 찾아도 제가 해석이 안 되니까 저 한자랑 다 그 사료가 다 섞여 있습니다. 봐주세요. 이것 좀 해석해 주세요. 이러면서 했는데 당시에 조선 헌병대는 경찰과 군의 위에 있었던 일제 강점기 전부터 항일운동하고 3.1운동을 했던 우리 독립운동가를 가장 최전선에서 탄압을 했던 그쵸, 핍박하고. 거기에 네. 총수 우두머리의 땅이었습니다. 네. 너무 어이가 없네요. 땅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사실 그런 사람들의 이제 땅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게 좀 어이가 없고, 근데 사실 그냥 한자 이름만 봐가지고는 네. 세 글자만 봐서는 일본인인지 좀 이상한 이름이긴 하지만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 작은 땅이 같이 동행한 역사학자는 이 일대가 다 이 사람의 땅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식으로 역사적인 곳, 우리의 궁, 상징적인 곳들은 다 그렇게 일본의 어떤 우두머리들이 다 차지하고 앉아 있었을 거다. 그리고 그 바로 이름이 단순히 세 글자라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네. 그 세 글자. 일제강점기 이후에 일본인들이 좀 남기고 간 땅이면 이게 그냥 국가에 바로 환수가 되는 게 일반적인 절차일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정말 다른 절차가 필요가 없어요. 일본인 명의 재산이 확인되면 그냥 국유화를 하면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취재를 하면서 느낀 거는 그렇게 아까 전전승처럼 이름이 세 글자 딱 봐서는 사료 같은 거를 이제 뒤져야지만 이 사람이 일본인인지 당시에 또 창씨개명이라는 역사적인 이제 아픔이 있잖아요. 그래서 창씨개명 좀 이름이 이상해도 창씨개명한 조선인인지 그런 거를 이제 판가름을 좀 못했던 어려움들이 있고 그게 사실은 가장 맨 처음에 포착이 됐던 게 노무현 정부 때 들어서였습니다. 네. 저희 관련해서 또 다른 또 이유가 있는지 저희가 취재를 해봤거든요. 스트레이트 팀의 영상 하나 더 보고 오시죠. 역사의 진실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과거에 얽매여 미래로 가는 길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과거사와 관련된 위원회들을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차례로 문을 닫았습니다.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도 2010년 해산됐습니다. 1억 6천만 원을 들인 일본인 검색 프로그램도 그대로 사장됐습니다. 이 검색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를 다른 정부 부처로 이관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다 이관받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일이지 우리가 맡을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애써 정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데이터베이스가 사실상 사장된 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그 업무를 조달청으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인수인계도 되지 않았습니다. 조달청은 세 글자 이하 이름을 가진 일본인을 아예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원회의 성과를 원점으로 되돌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일제 강점기 때 살았던 일본인들 27만 명의 데이터베이스를 한 1억 6천만 원을 들여서 다 구축을 해놨는데 완성을 했는데 네. 그냥 사장이 된 거네요? 사실 구축할 때까지 한 2년이 걸린 거고요. 이제는 여기 이 데이터베이스 검색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일본인 이름을 치면, 그러니까 어떤 한자 이름을 치면 이게 일본인인지 관련 자료가 막 뜨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만드는데 한 2년이 걸려서 그렇죠. 많이 그냥 이제 만들 수는 없는 자료니까. 그렇죠. 1억 6천만 원이 시민 혈세가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었는데 정권이 바뀐 거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 위원들은 그 이명박 정부의 이 프로그램만이라도 이관을 좀 받아달라. 좀 사용을 누군가 해달라. 사용해달라. 관리만 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땅 주인들만 이렇게 판별하면 된다. 근데 그걸 안 한 거죠. 네. 그 지금 조달청으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사실 조달청도 하는 업무가 굉장히 많이 있는 부서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리고 조달청은 정부 물자 구매하고 관리하고 뭐 계약 사항 조사하는 데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은 이게 좀 사료를 보고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관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2010년에 재산조사위원회가 정권이 교체되면서 해산돼 버리고
이 업무를 그냥 사실 기획재정부가 이렇게 한국자산관리공사 지금 캠코라고 하죠. 네네. 거기서 맡고 있다가 유야무야 아무것도 안 되니까 2012년에 조달청에 떠넘기듯이 업무가 또 이관이 돼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달청에서는 이거를 전문성이나 인력이 이거라는 기관이 아닌 건데 네. 여태껏 8년 동안 그걸 해오고 있는 거죠. 네. 본인들이 너무 안타깝게 본인들이 한계를 너무 잘 알고 있더라고요. 오죽하면 그 담당 서기관님이 저희 보도에 나갔지만 이건 따로 청이 있어서 업무를 맡아야 된다. 본인 스스로 이 업무를 하고 계신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친일파 문제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좀 너무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뭐 친일파 땅도 그렇고 데이터베이스도 그렇고 재산 환수도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죠. 사실 재산조사위원회가 했던 게 일본인 명의의 재산, 그리고 일본인 명의의 재산을 누군가 이렇게 은닉한 이제 명의를 빼돌린 재산, 그리고 했던 게 친일파의 재산. 그렇죠. 한 덩어리가 이제 당시에 있었던 일본인 재산을 국고가 환수하는 거랑 그다음에 친일파가 네. 이제 받았던 그 재산을 국가가 이제 도로 되찾는 거. 네, 이게 네. 두 가지의 줄기가 있는데 네. 보면은 친일파 재산도 이거 고구마 줄기 같아요. 막 이렇게 하면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 정말 파도 나오는 게 친일파 재산이라는 말을 제가 실감을 했습니다. 사실 청주에는 제보를 받고 갔었어요. 그 어떤 상단산성이 청주의 어떤 상징 같은 곳인데 그렇죠. 거기에 이제 어떤 묘지가 있는데 그게 대표적인 친일파라고 수식어가 붙는 친일파 중에 한 명인 민영이의 아들 부부의 묘지가 있는 거야. 네. 근데 땅 주인을 알아보니까 조선신탁 주식회사가 나오는 거예요. 법인 명의로 돼 있군요. 법인 등기부 등본에는 조선신탁 주식회사가 있어요. 그게 정확히 뭔가요? 그러니까 당시에 조선 수탈의 천병이었던 회사예요. 앞장서서 그것도 민영이 같이 친일파 부호들이 거기에 자금을 대서 만든 신탁회사라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근데 더 황당한 게 저희 보도에 나가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조선신탁회사의 본사 주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롯데백화점이 나왔어요. 롯데백화점 에비뉴의 명품관 그 땅이 이렇게 들어간 것 같아요. 거기 섞여 들어간 것 같은데 거기에 본사 주소를 두고 있더라고요. 근데 롯데백화점까지는 나가지 않았지만 도대체 어떻게 조선신탁 주식회사 남아있을까 봤더니 친일파 재산 환수를 할 때는 단 그 민영이의 재산이었던 거 위주로 몰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법인, 차명, 그 친구, 종 이런 사람 명의로 재산을 다 돌려놨었다고 해요. 자기 이름 쳐서 나오는 것만 환수를 했으니까 그렇죠. 다 이렇게 분산을 다 시켜놨구나. 그게 후손이나 민영이 일가로 들어가면 네. 어떤 환수의 대상이 되니까 지금까지도 조선신탁 주식회사로 그냥 권리 행사를 안 하고 두고 있는 거죠. 네. 그런 땅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보도에 안 나갔다고 하셨던 부분은 저희 뉴스프리 데스크에 단독으로 혹시 나가도 괜찮습니까? 뭐 롯데백화점이 당황하겠지만 저희가 가서 직접 찍었기 때문에 황당하더라고요. 좀 확인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 주소대로 한번 가봤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 친일파 재산 환수 있어서 지난해 상당히 이슈가 됐던 게 이해승 네. 대표적인 친일파죠. 조선 왕족 출신으로 앞장서서 이분의 이제 후손이 그랜드 힐튼 호텔의 이우영 회장이죠. 네. 이 정부가 패소했어요. 사실상 한 평 정도의 땅 외에는 다 못 받은 거잖아요. 사실 못 돌려받은 거잖아요. 친일파의 재산 환수의 상징적인 인물이죠. 그러니까 친일파들의 재산 환수 대상의 3분의 1이 이해승의 재산일 정도로 그 차지하는 부분이 컸어요. 엄청나게 부자였더라고요. 네. 보니까. 아주 그 친일파로 규정이 됐기 때문에 친일파 재산은 국가가 환수하는 게 당연했고 1심은 굉장히 심플했어요. 판결문이 5장이 안 돼요. 이 사람은 친일파이기 때문에 재산은 국가에 기속된다. 근데 2심으로 가면서 갑자기 긴 그 어떤 법 조항 중에 하나를 문제를 삼아요. 그러니까 이 후손들의 주장은 이 사람은 이해승은 단순히 어떤 친일의 한일합병의 공로로 자기를 받은 게 아니라 왕족이니까 그냥 내가 받기 싫어서 그냥 공로 그 자기를 받은 거다. 근데 그러기에는 왕족이라서 그냥 자기를 받았다고 하기엔 거의 뭐 얘기 들어보니까 특별 관리 대상으로 엄청 지지를 많이 받고 그랬더라고요. 이후에도 그 사람의 행적들이 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근데 2심에서 유족들의 주장이 맞다. 후손들의 주장이 맞다. 당시의 재판장이 지금 사법농단의 핵심으로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병대 전 대법관입니다. 그 판결문이 굉장히 길어져요. 판결문이 길어지면 일반 사람들이 모르게 뭔가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해승 재산을 환수하려고 특별법도 사실 만들었었잖아요. 그래서 논란이 되게 됐어요.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냐. 왕족이라서 그냥 자기를 받아? 근데 이제 막 법 논리 막 법리대로 해석을 해서 이 법리를 바꿔 법을 바꿔버려야겠다. 이래서 바로 즉각적으로 국회에서 법 개정에 착수해요. 법 개정에 착수하는 취지를 보면 이해승의 재산만큼은 우리가 가져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다들 이제 동의를 한 거죠. 김을동 의원이 전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서 법을 발의를 했죠. 근데 환수를 못했죠. 법 심의 과정에서 갑자기 개정안에 원안에 없던 부칙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확정 판결을 받은 거는 소급 적용 못한다. 소급 적용 안 한다. 적용하지 않겠다. 이미 판결이 났어요. 이 부칙 누가 만드는 거예요? 근데 부칙은 사실 당시에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이 만들었어요. 근데 과연 이게 전문위원만의 문제일까? 이 전문위원이 검토 의견서라고 낸 부칙 조항을 법제사법위원 상임위, 그러니까 여러 차례 볼 수 있잖아요. 네, 소위원회 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이해승의 후손의 재산을 다시 찾아오겠다라는 말이 사라져요. 그냥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이 법 개정을 해놓으면 좋은 거 아니야? 친일파 재산에 뭐 헷갈리는 부분은 우리가 조정하는 거 아니야? 나중엔 이렇게 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본래 취지가 사라지고 그냥 국회 본회의에서는 208명이 그 참석한 의원들 대다수가 2명이 기권하고 전부 다 찬성을 해버려요. 네. 그런 상황이 사실 너무 황당하죠. 제가 이번에 취재 과정에서 김을동 의원한테 다시 물어봤어요. 그래도 김을동 의원은 대표 발의를 했는데 몰랐대요. 자랑을 하고 다니셨대요. 내가 이해승 재산 환수를 받기 위해서 내가 법 개정을 한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보좌진이 그런 거예요. 의원님 그거 안 됐어요. 조항이 하나 생겨서 안 됐대요. 왜요? 나중에 이렇게 되는 그 정말 전화 인터뷰를 하는데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이걸 참 어떻게 해야 될까 싶더라고요. 발의하신 건 참 잘한 일인데 모르시면 안 되죠. 근데 참 이게 친일재산 국가 기속 업무가 이제 법무부가 지금 하더라고요. 이제 소송을 왜냐하면 어차피 위원회가 해산됐으니까 사실 그 일을 맡고 있잖아요. 현 정부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는 거죠? 지금 정부에서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8.15 되기 전에 일본식 명의 땅이 우리나라 이렇게 많이 남아 있다는 건 문제 아니냐 말씀을 하셔서 공적 명부에 이때까지 남아 있다니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해서 지금 범정부 차원으로 얼마나 남아 있는지 전수조사 처음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에 알고 있는 제가 취재 과정에서 안 거보다 훨씬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말 이번 기회에 좀 제대로 청산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사실 취재 과정에서 가장 많이 절실하게 느낀 거는 적산이라는 게 75년 전에 일본이 그냥 남기고 간 재산, 그래서 수십 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제대로 청산이 안 됐기 때문에 끊임없이 소환되고 그래서 역사 왜곡의 도구로 쓰이고 있는 현실을 너무 절감을 했어요. 지금 일본의 극우 농객들은 일본이 남기고 한 재산을 한국이 발판 삼아서 한국 경제가 이렇게 성공을 했다라는 주장을 여전히 펴고 있고 일본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농객들도 극우 농객들도 일본이 이미 남기고 한 재산이 너무 많고 당시에 일제강점기 지나고 해방 때 85%가 일본이 남기고 한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일본에 받을 것도 받을 돈도 없고 사과도 없다라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남기고 갔다는 표현 자체가 사실은 좀 오해의 여지가 있는데 그렇죠. 출발은 우리 거였는데 돌려준 거죠. 자기들이 맘대로 빼앗아 간 거잖아요. 그거를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우리가 뭔가 대단한 시혜를 베푼 것이냐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논리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적사는 반드시 지워야 되는, 반드시 청산해야 되는 오늘의 문제라는 거를 살아있는 말하고 싶어요. 맞습니다. 듣다 보니까 화가 나기도 하고 그냥 황당하기도 하고 참 여러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거 그냥 끝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2차 취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추가 취재 계획도 있으신지요? 네, 지금 사실 국회에서도 다시 뭐 재산조사위원회라는 부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계속 있고 사실은 좀 이번 방송에는 보시는 분들도 좀 짧은 거가 다 담기지 못한 것 같은데 다 담기지 못한 얘기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제 광복절도 오고 하니까 좋은 방송으로 다시 한번 여기 출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댓글 좀 볼까요? 네. DYTO님 법 다시 개정하라. 네. 파파님이 숟가락 젓가락까지 빼앗아 간 놈들이 뭘 남겨 뭐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김보라님이 남의 집에 강도로 들어와선
멋이라 남기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네, 검찰 언론개혁님 친일파 학자들 후원 자금 출처를 추적해 주세요라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라고. 네, 맞습니다. 예, 라무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런 뜻깊은 75주년을 맞는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다는 게 사실은 부끄러운 거죠. 부끄러운 거고 풀고 가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학자들이라든지 뭐 어떤 일부 유튜버들이라든지 잘못된 역사 의식을 가지고 그런 식의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의 여지가 너무도 많거든요. 네. 이제 이야기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아까 사전에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 스트레이트가 곧 100회를 맞이한다고요? 아, 네. 저희가 8월 23일로 100회를 맞았습니다. 네. 많이 봐주세요. 네, 뭐 지금도 많이 사랑을 받고 있지만 더욱더 사랑받는 프로그램이 되길 프리데스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큐시트 산책 노재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산책을 떠날 시간입니다. 네. 아니 근데 의자를 이게 좀 고정을 시켜놔야겠어요. 왜요? 처음 보신 분들 의자 가져가셔가지고 다시 들어오는데 시간이 걸리죠. 이 짧은 5초 만에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어쨌든 잘 들어오셨습니다. 네. 오늘 큐시트는 어떤가요? 오늘 큐시트 아무 느낌이 없어요. 네. 왜 무슨 말인가요? 사실은 이게 슬프구나. 슬픈데 지난주부터 계속 사실 큐시트에 워낙 그 수혜 뉴스가 많다 보니까 네. 사실 이런 날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큐시트 볼 때 오늘 뉴스가 어제 뉴스 같고 아, 그렇죠. 어제 뉴스가 오늘 뉴스 같고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오늘도 저희가 뭐 상당 부분은 이제 그 비 피해 할애해서 이제 뉴스 할 텐데 어제 서울 뭐 오늘 아침까지 서울에도 비가 많이 왔고 양주 지역에는 뭐 시간당 90mm가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제 뭐 청계천에 한 분이 고립됐다가 또 구조가 된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 영상 한번 갖고 왔으니까 살짝 보시죠. 네. 잠시 뒤 구조대원이 로프에 몸을 건 채 물살을 헤치며 다가가 남성을 구조한 뒤 조심스럽게 하천을 빠져나옵니다. 오늘 새벽 서울 청계천 근처에서 산책을 하던 61살 홍모 씨가 급류에 휩쓸렸다 구조됐습니다. 하천에 휩쓸려가던 홍 씨는 성북천교 인근 수초 더미에서 버티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행인이 119에 신고해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경기도 양주시 장거리 교차로 주변 도로 모습입니다. 양방향 도로가 완전히 침수돼 차량들이 거북이 운행을 하거나 아예 멈춰서 있습니다. 또 다른 도로 한복판에는 작은 흙탕물강이 생겨났습니다. 주민들이 무릎 가까이 차오른 물살을 가르고 위태롭게 길을 건너갑니다. 양주에는 어제부터 오늘 새벽 6시까지 최고 243mm의 물폭탄이 쏟아졌고 연천과 동두천, 포천 등 다른 경기 북부 지역에도 최고 13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리며 도심 곳곳이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아 진짜 비영상 그만 보고 싶어요. 네, 뭐 이 49일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49일 연속 장마인데 이게 2013년이 49일이었대요. 그래서 그 공동 타이 기록인데 내일까지 비가 오면 50일이 되는 거고. 아유. 지금 예보상으로는 16일까지 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건강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정신 건강 조심해야 돼요. 되게 우울해지거든요. 사실 햇빛 못 받으면. 햇빛도 못 받고 막 끈적끈적 달라붙잖아요. 맞아요. 이럴 때는 좋은 거 생각하시고 프리 데스크 보시면서 그렇죠. 기분 전환하시면은 정신 건강이 좋아지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비가 와서 첫 번째 큐시트 산책은 뭐냐면 비 관련 소식인데 채소값이 올라간다고 뭐 지난번에 김세진 기자가 와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복숭아랑 수박 값은 떨어지고 있대요. 왜죠? 대표적인 여름 과일이잖아요. 대표적인 여름 과일이고 뭐 비 때문에 사실은 이제 피해도 많이 봤는데 왜냐면은 당도가 이게 물을 많이 먹으니까 이제 물과일이 된 거예요. 물과일이. 그래서 없겠군요. 뭐 피해를 보신 분 일단 버릴 건 버리고 남은 것도 지금 상품 가치가 없어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농가들은 제가 오늘 김세진 기자가 갔다 온 현장 영상을 제가 좀 갖고 왔거든요. 김세진 기자가 또 출동했나요? 네, 출동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이게 이제 그 유통장인 김세진 기자가 지금 앉아서 지금 인터뷰하는 모습인데 내추럴하게 인터뷰. 충북 옥천에 있는 복숭아밭이에요. 지금 복숭아 한 상자 있고 밑에 하얀 천이 있잖아요. 네네. 저게 이제 출하가 돼야 되는데 당도가 이제 떨어졌으니까 너무 맛있어 보인다 근데. 맛있어 보이죠. 저게 사실 이제 그 농민분들이 좀 피해를 좀 막아보려고 깔아놓는 거래요. 저게 하얀색. 저게 타이백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저게 뭐냐면 물을 이제 밑에 스며드는 걸 좀 막아주고 그다음에 이제 빛이 반사가 돼서 조금이라도 이게 지금 워낙 햇빛이 없어갖고 당도에 또 그게 영향을 준다나 봐요. 그래서
저걸로 이제 그나마 좀 빛을 모아서 좀 나무에 전달도 해주고 물도 못 내려가게 막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건데 어떻게든 당도를 좀 높이려는 노력인 거잖아요. 저기 감귤 농사 지을 때도 그렇죠. 800 이러는 게 더 맛있거든요. 보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뭐 당도 높은 거 먹어봤자 뭐 당 수치만 올라가니까 소비자분들 맛이 없어도 많이 사주셔야 저희 국민들. 근데 보통 어느 정도 당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뭐 정확한 수치 모르겠는데 13브릭스였던 게 한 10브릭스 이하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꽤 떨어진 거잖아요. 30% 정도 떨어진 거죠. 20-30%. 그러니까 보니까 복숭아 같은 경우는 10브릭스 정도면 그냥 좀 다네, 그냥 먹을만하네 이 정도로 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단 걸 좋아해서 그렇죠. 12 정도는 넘어가야 좀 맛있다 이런 느낌을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과일 진짜 좋아하는데 요즘 마트에서 산 거 보면은 맛이 좀 없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좀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가지고 근데 또 피해 보신 농가분들은 열심히 농사 지으신 그렇죠. 건데 참 많이 안타까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맛없어도 사서 드시면 될 것 같고. 네. 자, 다음 큐시트 산책은 뭐냐면요. 네. 금배지 4번 연속 안 된다. 방울은 과연 누가 될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자체장 같은 경우는 3연임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쵸. 지금 3선까지 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출연 3번 못하는데 연속. 그렇죠. 근데 국회의원은 이제 그런 규정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 지역구에서 그냥 뭐 한 4선, 5선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걸 또 자랑으로 여기잖아요. 나 4선이다. 그렇죠. 5선이다. 그리고 지역의 그 지역구 이름이 알려지면 그 지역 주민들은 그냥 뭐 그분의 공약이나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또 무조건 찍어주는 경향, 너무 이제 익숙해지니까 지역 유지와 모든 걸 다 이제 거머쥐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내일 발의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도 3선까지만 할 수, 3번 연임만 할 수 있게 하는 뭐 이런 법안이라고 하는데 논리는 이거예요. 당선 횟수가 많아질수록 뭐 당직자 같은 뭐 어떤 뭐 당의 높은 위치에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시겠지만 뭐 다선일수록 국회 출석 잘 안 하고 그다음에 법안 잘 안 내고 뭐 그러시는데 일 좀 해라 뭐 이런 거죠 뭐. 근데 방울은 누가는 무슨 뜻인가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왜 방울은 누가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냐면 이게 사실은 국회의원 어떻게 보면 자기들 밥그릇 뺏는 법안이잖아요. 그렇죠. 누구도 사실은 이런 걸 이렇게 달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뭐 근데 윤건영이 사실 용기를 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통합당에서도 사실은 새로 만드는 정강 정책에 이 내용을 포함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대요. 네. 근데 문제는 당내 반발이에요.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는 원래 국회의원 법안을 발의하려면 10명 이상의 다른 국회의원의 어떤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10명 모으는데 닷새 걸렸대요. 너무 어렵게 채웠구나. 네, 눈치 보는 거예요. 초선. 그리고 대부분 다 초선 의원이래요. 왜냐면은 눈치 보이니까 괜히 사인했다가 또 위에 또 형님들 찍힐까봐. 찍힐까봐. 제가 보기에는 3선 의원들이 제일 반대할 것 같아요. 나 또 해야 되는데 4선. 그래서 약간 조항이 있어요. 당장 이번은 해당 안 되고 이제 다음부터 뭐 하게 한다는 건데. 미래통합당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약간 그 정강 정책 바꾸는 거에 대해서 약간 뭐 지켜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근데 이게 결국은 기득권 내려놓기의 일환이잖아요. 그렇죠. 좀 그래야 정치권이 바뀌는 모습도 보여주고 이러는 거지.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우리가 지켜보자고요. 어떻게 들어가는지. 오늘 저희 뉴스에서 보도를 할 거고요. 자, 다음 소식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포천에 군부대 코로나 환자 나왔었잖아요. 네, 많이 확진됐죠. 어디서 왔는지 되게 궁금했잖아요. 경로가 나왔나요? 경로가 뭐냐면 외부 강사였대요. 자막에 나왔구나. 외부 강사가 옮겼다. 강사 옮겼는데 외부 강사가요? 군부대에 외부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한 군부대 거예요? 외부 강사가 왜 갔냐면 저녁 이후에 진로를 상담해주는 외부 강사입니다. 너무 좋은 강의인데. 좋은 친구 와서 거기서 많이 모이고 강의 여러 번 있었는데 25명이 한 번 강의했던 데서 13명 확진자가 나왔고 근데 지금 이 강사도 자기가 이제 증상이 없었대요. 그래서 이제 무증상 상태에서 강의를 했는데 옮기는 거. 추후에 알았군요, 그거를. 다음번 또 코로나 소식을 연달아 말씀드리면 어제 말씀드린 그 남대문 시장 케네디 상가 8명 나왔잖아요. 이것도 또 퍼졌나요? 300m 떨어진 다른 상가, 뭐 중앙상가라는. 중앙상가 엄청 커요. 남대문 전문가세요? 남대문 매니아라고. 거기서 뭐 밤에 뭐 좌판 하십니까? 아니 남대문 그 지하나 이게 지상 가면 그릇 막 이런 게 정말 시중가보다 싼 거예요. 거기 중앙상가도 대도상가랑 붙어 있는데 정말 타닥타닥 밀집돼 있어가지고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AB C동인데 C동에 있는 상인 한 분이 그 케네디 상가 확진자분하고 이렇게 술을 드셔가지고 술을 드셨군요. 근데 이게 그 일산에 있는 반석교회에서 케네디 상가로 3차까지 지금 된 거예요. 뭐 자자들 날이 없습니다. 이 뉴스도 오늘 보셔야 될 것 같고 한국 경제 상황은 마지막 가져온 건 뭐냐면 OECD가 그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전망치를
마이너스 0.12%에서 0.8%로 마이너스 0.8%로 상향 조정을 했어요. 근데 마이너스긴 하지만 상향 그렇죠. 조정한 거네요. 그래서 OECD 국가 중에 제일 좋은 수치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김상조 정책실장이 출연을 해요. 네. 유경진 기자 리포트가 있고 김상조 실장이 나오는데 저희 왕종명 앵커가 이 질문뿐만 아니고 최근에 있었던 뭐 부동산 송곳같이 문제라든지 송곳 질문을 라이브로 할 겁니다. 네. 뉴스 2부에서 할 테니까요. 2부까지 꼭 채널 고정하셔야 됩니다. 채널 고정 너무 옛날이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한마디만 더 드리면 저희 뉴스 아난이라고 저 유명한 채널이 있거든요. 아나운서국에서 네. 저희 뉴스 프리데스크 제작기 영상이 올라가 있어요. 한 번쯤 네, 유튜브에 있습니다. 시청을 좀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